스스로 핵심 정리, 변화하는 중세 유럽 세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계를, 중세 유럽을 변하게 한 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아까 지난번에 비잔티움 제국할 때 얘기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 셀주크 튀르크로부터 계속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로마 교황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일본에 들어갈 거니까 셀주크 튀르크겠죠? 셀주크 튀르크. 그래서 11세기 후반에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을 해서 비잔티움 황제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십자군 전쟁은 이 셀주크 튀르크의 위협 아니더라도 서유럽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생산력이 향상됐어요. 인구가 증가하죠. 그런 사회가 이제 안정되니까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는 과정에 교황권은 강화돼서 교황권 강화를 교황의 과시욕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세속적인 욕구, 영토 확장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교황 같은 경우 교세 확장, 종교의 세를 확장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세기 후반에 비잔티움 황제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교황이 전쟁 참여를 호소합니다. 전쟁 참여를 어디서 호소하냐면 클레르몽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거 우리 성지 예루살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성지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호소하게 되면서, 그래서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는데, 그 1차만 제대로 예루살렘까지 가고요. 그 3차도 예루살렘 가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그 후로는 제대로 가지 못하고, 특히 4차 같은 경우는 변질돼서 4차 십자군이 어디를 가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갑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라틴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서 라틴 제국을 세워서 비잔티움 제국이 되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때가 나타나요. 어쨌든 이 십자군 전쟁은 거의 200년 가량 이어지는데, 이게 거의 2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은 그 당시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자비 들여가지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주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봉건 영주들이 영토 확장하고 싶은 욕심에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비용을 투자하면서 전쟁하다 보니까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처음 전쟁하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교황이죠. 교황인데 이 십자군 전쟁 성공하나요?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하자고 한 사람의 권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황권이 쇠퇴되고, 근데 200년간 동서로 왔다 갔다 계속 했단 말이에요.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각종 전쟁이 일어나면요, 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물자 계속 생산하고 그걸 공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공업 발달하고, 비잔티움 문화, 이슬람 문화들이 서유럽에 유입이 되게 되면서 유럽의 문화 발전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 됩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 후에 이제 여러 11세기경부터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십자군 전쟁 시기부터 이제 그 후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상공업 발달과는 시장 발달을 밀접하죠. 그래서 시장도 발달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특히 동쪽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교역이 발전하는 교역권을 보시면
지중해 중심으로 한 지중해 교역권,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나 제노바와 같은 이탈리아 중심의 도시들이 동방무역으로 이제 번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 무역권은, 북유럽 교역권은 이제 북해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독일 도시의 그 한자동맹이라든지, 그래서 북해와 발트해 연안에 그 북방무역 독점을 하게 됩니다. 북해하고 발트해는 그 영국 동쪽이 북해고요. 그보다 이제 스칸디나비아 동쪽이죠. 발트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제 무역을 독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내륙 교역권은 이 둘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지중해 무역과 그러니까 북방 무역을 연결하는 정기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시장이 세워져요. 정기시가 성장을 하면서 그때 대표적인 정기시가 상파뉴 정기시입니다. 여러분 샴페인 아시죠? 샴페인이 상파뉴 지방 와인인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샴페인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상파뉴 지방의 상파뉴 프랑스의 상파뉴에 정기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국왕과 제휴해서 영주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봉건 영주가 몰락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세지겠어요? 국왕이 세지죠. 국왕이 세지고 교황권이 약해지니까 그 강해진 국왕한테 그 농노 출신의 사람들이 붙는 거야. 영주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영주에 대항해서 자치권이라는 걸 획득합니다. 자치권을 획득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치하겠다. 스스로 통치하겠다. 영주의 간섭 없이 통치하는 자치권에서 그 독립 도시가 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신분상의 자유를 보장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농노가 아니에요. 자유민이 되는 거죠. 자유민이 되면서 이때 길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길드는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동업조합이죠. 동업조합이 형성이 되면서 동업조합이 그 생산을 통제하거나 상인들 같은 경우 교역을 통제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뭐 상인 길드, 수급자 길드 이렇게 해서 각각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화폐 경제, 밑에 있으니까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이 도시 발달하는 거 우리 얘기했죠. 상업 발달도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특히 그 유럽에서 큰 변화를 주게 된 게 뭐냐면 흑사병이 이때 유행을 합니다.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돼서 그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흑사병 유행에서 노동력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냐면 이때 전 유럽 인구의 30% 이상이 사망했어요. 인구가 급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농노들의 권리가 더 강해져요. 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전에 막 반노예 취급하던 농노들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 자영농이 증가하고 그 농노들의 제도, 농노가 없어지면서 장원 제도도 해체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가끔 영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농민들의 권리가 되게 높아졌는데, 옛날 약간 꼰대같이 생각하는 거죠. 옛날 생각하고 다시 노예 취급하는 거야.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뭐예요? 봉기가 일어나죠. 그때 대표적인 봉기가 프랑스는 자크리의 난, 와트 타일러의 난, 이런 반란들이 농민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지금 화폐 가치 하락 이런 과정에서 그 화폐지대로 냈었단 말이야. 땅을 빌려서 썼던 농민들은 화폐지대를 했었는데,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거는 화폐지대에서 다시 부역으로 되돌리거나 농민 억압 이렇게 해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고 장원이 해체됐다. 그래서 서유럽 사회에 일대 변환이 나타났는데,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아까 십자군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권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쇠퇴가 돼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실패고 종교적 열기 약화하죠. 특히 그 흑사병으로 사람이 막 많이 죽는데 종교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주지를 못해요. 종교적으로 뭐 신이 어딨냐, 우리 못 도와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권위가 많이 추락하게 됩니다. 많이 추락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14세기에 교황 보나파키우스 8세하고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둘이 싸워요. 이게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프랑스 아비뇽 지역에 필리프 4세가 그 성직자에 대한 세금을, 과세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걸 가지고 싸워요. 싸워서 아비뇽의 교황을 끌고 가서 가둬. 그게 아비뇽 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원래 교황은 어디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있고 아비뇽에도 교황청이 생긴 거잖아요. 교황청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보나파키우스 8세가 죽고서 새로 교황을 세웠을 때 다시 이제 그 로마로 교황청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교황청이 있을 때는 교황을 막 마음대로 주물렀단 말이야. 그런데 로마로 돌아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뇽에 새로 교황을 세워요. 그래서 아비뇽의 교황을 새로 세워서 이 둘이 서로 자기가 교황이다라고 대립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아니다, 둘 다 인정 못해. 그래서 뭐 최대 4명까지 교황이 생기는 교회 대분열의 시기가 이때 잠깐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황이 이렇게 1명, 2명도 아니고 3명, 4명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 자체가 엄청 떨어졌겠죠? 그래서 되게 교회의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교회 너무 세속화됐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믿어야 돼라고 주장하는 일부 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위클리프하고 후스 같은 사람들이어서, 위클리프나 후스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성서에 없는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존재도 성서에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 위클리프 후스, 결국에는 이제 이단으로 처벌을 받는데, 어쨌든 이런 종교적으로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뭘 하냐면 종교회의를 수집합니다. 그게 콘스탄츠 공의회예요. 공의회라는 거 공식의회 뭐래서 종교회의를 보통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최대 공의회라고 칭해져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최대 공의회인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새로 교황을 뽑습니다. 아까 교회 대분열 됐다고 했죠? 이 교회 대분열이 이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서 종식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교황 뽑고서 교회를 대통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콘스탄츠 공의를 끝으로 교회 분열이 통합됩니다. 통합됐어요. 그래서 교황권의 쇠퇴는 이렇게 됐고요. 다음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의 발전을 보시면 봉건 영주 세력이 십자군 전쟁 후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도 쇠퇴됐죠. 그러는 과정에 상공업자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공업자들은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난 대신에 뭘 하느냐? 국왕에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국왕에게 세금 납부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왕의 힘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유럽 각국의 변화 양상이 조금 달라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로빈후드 아나요? 로빈후드? 로빈후드의 존 왕자 나오거든요. 그 섭정 왕자였어요. 그 사자신왕 리처드가 형인데 그 형이 십자군 나간 사이에 이제 존 왕이 섭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이 존 왕이 특히 십자군 전쟁 하잖아요. 십자군 전쟁 하면서 전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해요? 다 세금으로 충당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 십자군 전쟁 끝나고 나서도 그 전쟁 전후 복구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세금을 계속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자신왕 리처드 죽고 나서 이제 존왕이 왕이 되는데 세금을 계속 부과해서 존왕 세금 많이 거둔 왕이어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로빈후드에서 되게 악당처럼 나오는 건데 이 귀족들이 국왕 마음대로 세금 거두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왕한테 이거를 사인하게 합니다. 귀족들이 반발해서 그래서 사인하게 한 게 바로 대헌장이에요. 대헌장 또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죠.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귀족의 권리를 존중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정한 왕한테 승인하도록 한 대헌장을 승인하도록 요구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성직자, 귀족, 그 다음에 뭐 그 각 도시 대표, 이게 이제 신분제 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신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의회인 모범의회가 그 소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4세기 양원제가 이제 성립이 되죠. 어쨌든 이 모범의회 소집하는데 이 영국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에 간섭을 하게 되면서 100년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동안 프랑스하고 박터지게 싸워요. 근데 그걸 지죠. 100년 전쟁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내 왕위 계승 문제 가지고 또 박터지게 싸우는 게 바로 장미 전쟁입니다. 그 왕위 계승 가지고 싸운 집안의 문양이 흰 장미, 붉은 장미,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장미 전쟁으로 그 귀족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결국엔 누가 강해져요? 바로 국왕이 강해지죠. 그래서 국왕이 강해지면서 중앙집권적 국가가 되게 돼요. 중앙집권 국가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되게 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 이겼다고 했죠. 그래서 100년 전쟁 승리 후 프랑스도 중앙집권 국가 발전 기틀을 마련을 하고요. 독일은 좀 달라요.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은 신성로마 황제 선발한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독일에서는 그 제후들이 엄청 강해져서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 대가 끊기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신성로마 제국 황제 대가 끊긴 시대를 이제 대공위 시대라고 하는데 대공위 시대, 황제의 자리가 비어있는 시대요. 그래서 황제의 자리가 비어있는 시대를 거치고 나서 분열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황제 이렇게 선출하자라고 하는 규칙을 정한 문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황금문서예요. 황금문서 또는 금인칙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으로 된 그 도장이 찍힌 문서라고, 그 인장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인칙서라고도 하는데 교과서에 사진 있어요. 그래서 금인칙서 보시면 황금으로 이제 인장 같은 게 매달려 있어요. 황금 인장이 매달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된 인장이 있는 직섭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후들이 황제를 이렇게 선출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 그래서 선제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제후에 대한 규정이 이 금인칙서에, 황금문서에 다 들어있고요. 이탈리아는 교황령이 있다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통일국가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이제 분열되고요. 에스파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를 재정복을 한다라고 해서 그 리콘케스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축출을 되게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 축출하는 과정을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이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축출을 하죠. 그래서 15세기 후반에 이 재정복운동의 완성은 1492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완성을 하고요. 포르투갈은 12세기에 카스티아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15세기 후반에 통일국가로 성장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신항로 개척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변화하는 중세 유럽 세계에 대한 스스로의 핵심 정리였습니다.